숙명여자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하러 갔는데 남자 교수를 만나러 갔는데 온 방에 여자분이 있어서 그냥 들어가다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전부 다 여자분만 주위에 있어갖고 막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남자분이 몇 분이 계셔서 그런 거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아침에 오전에 그 파주에 광탄도서관이라는 데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강연을 원래 1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너무 집중력을 발휘를 해주셔서 제가 빨리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하고 질문을 뭐한 2, 30분 받고 좀 늦게 출발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우리 1시간 늦게 했기 때문에 제 시간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 낭독하는 거는 오프라인은 처음이에요. 온라인은 지난번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낭독회가 마이크를 가까이 좀. 네, 낭독회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 처음 정말 처음 저는 겪었습니다. 처음 겪었고 그러니까 제 책을 낭독을 하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제가 해체된 느낌이 막 나서 이제 지난번에 온라인 때 특히 더 그랬는데 오늘도 조금 이제 그런 감이 있었지만 곧 이제 제가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이게 어떻게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 디지털 컨텐츠 하나 만들어 놨는데 사진 찍었는데 뽀샵? 이것도 아니고 뭔가 생각하다가 지금 막 이렇게 고민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뭔가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목소리 읽어주시니까 무슨 옹달샘에 온 느낌도 들고 하여간 이상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냥 풍경화를 대충 그려놨는데 이 모네가 다시 그려주는 듯한 느낌? 하여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감동이 저한테는 컸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좀 책을 더 잘 써야 좀 더 이렇게 쉽게 읽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대중서적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쓰면서 생각했던 거 뭐냐면은 일단은 책은 잘 읽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맞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유용한 정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잘못하면은 되게 딱딱한 책이 돼서 읽기도 어렵고 읽히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윤 대표님이 좀 곤란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조금 흥미롭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거 3가지 원칙을 제 머릿속에 넣고서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달성이 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책을 쓸 때는 제가 4번째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낭독이 쉬워야겠다. 낭독이 쉬워야겠다는 게 문장을 제가 나름대로 문장 짧게 끊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길게 보시는데 저희 이제 논문 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도 그렇고 단어 사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들으면서 대표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이제 초고가 나오면은 낭독을 한번 하셔갖고 이게 뭔가 거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고치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책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낭독이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읽기 쉽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잘 발췌를 해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저보고 이제 15분짜리 뭐 세바시 같은 거를 하라는데 세바시 하려면 이거 이렇게 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 길이로 봤을 때 한 15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길이를 제가 만들어서 왔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강연하면 뭐 보통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이라도 좀 시간이 적당히 생각이 들고 어디서 30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안 달라져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오늘은 한 15분짜리인데 지금 이미 낭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다 이제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용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귀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예절 시대 인간이 잘 안 보이시죠? 뒤에서는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뭐 안 보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낭독을 하시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이걸 좀 가시화시켜서 네, 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가잖아요. 그래서 크게 AI를 갖다가 이제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 가운데 챗GPT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챗GPT 나온 시점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그 범위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 AGI 시대를 표시를 한 거예요. AGI 시대에 왔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AGI 시대가 이제 문을 열었다 시작이다. 그래서 그게 챗GPT로 시작이 됐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1958년 뭐 마르미스키 나온 게 있는데 그 AI가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통 좁은 AI라고 해서 저기 그 알파고처럼 어떤 특정한 분야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상업적인 성공 못해서 많이 여러 번 죽었거든요. 죽었다고 우리가 이제 AI 윈터가 왔다 그러는데 AI 겨울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제가 노래방을 잘 안 가서 그래서 AI의 겨울이 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그럼 지능이니까 인간만이 지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공적으로 만든다.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모든 사람도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쏟아부어서 뭐 연구비 지원했는데 별게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연구비 안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 연구자도 줄어들고 그런 시기가 크게는 두 번 있었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근래에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AI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챗GPT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란 건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우리가 뇌가 있고 뇌 안에 신경세포가 엄청 많잖아요. 몇백 조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갖고 어떤 망을 이루거든요.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한다, 추론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신경들이 막 붙어갖고 연결이 되면서 정보 처리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기억이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와 같은 비슷한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한 게 인공신경망인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실용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얘가 기술도 물론 좋아졌지만은 여러 가지 생태계가 좋아지면서 지금 그 챗GPT 같은 게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GI 아까 이제 낭독할 때 나왔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넘어서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AGI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아직은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개 분야를 잘하고 있고 뭐 챗GPT도 대화를 잘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이제 AGI 시대가 왔다는 거는 한마디로 모든 영역에 다 잘한다는 건데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픈 AI라는 사가 챗GPT를 만들었잖아요. 그 기업에서 얼마 전에 이제 AGI 시대라는 걸 못 알아보고 조금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책에는 물론 없는데 그 후에 나온 거라.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은 대화를 잘하는 AI. 그러니까 지금 챗GPT 같은 거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이미 이제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추론을 할 수 있는 AI. 그러면 이제 바둑만 본다 그러면은 이게 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하는 추론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론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 두 번째 단계고 이게 꼭 단계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한 5가지 종류라고 보셔도 괜찮은데 물론 난이도를 보게 되면 이제 단계를 볼 수 있는데 그 2단계가 다 끝나야 3단계에 온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에이전트라는 단계를 하는데 에이전트란 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에이전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트래블 에이전시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대행해 주는 데잖아요. 그래서 AI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를 대행을 해준다. 그러니까 비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딱 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종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이제 종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에이전트가 왔을 때는 이제 3단계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혁신이라는 건데 AI가 혁신한다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있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기후 문제 같은 것도 난제가 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노벨상 받은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그 알파 폴드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 단백질 구조 같은 파악을 엄청나게 잘하고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막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몇 년씩 걸리던 걸 이제 일주일이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노벨상이 글로 갔잖아요. 그 구글 딥마인드에 있는 연구자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혁신적인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3단계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 AI가 점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지금 마지막은 말씀 안 드렸지만은 5가지를 다 한다 그러면은 정말 오롯이 진짜 AGI 시대에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고, 5번째가 이제 조직인데, 이거 뭐냐면은 그 조직을 잘하는 분, 예를 들면 우리 윤 대표님 같은 경우,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걸 다 파악을 하는 사람들, 그걸 이리저리 엮어서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의 CEO는 조직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뭐 재정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걸 묶어서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면은 이제 이 조직까지 한 이제 AI다 하는데, 아직은 그거는 나온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혁신까지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그 딥서치 얘기 나왔죠. 그 중국에서 만든 거. 그거는 그냥 챗GPT 비슷한 건데, 굉장히 비용을 적게 들여서,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으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환영하는 거죠. 중국에서 일어난 거지만, 왜냐하면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에 비해서 돈도 많지도 않고 뭐 인력도 많지도 않은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나 했는데, 보니까는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 혁신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약간 공학적인 관점에서 뭔가 혁신을 이룬 건데, 그거 말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지금 딥서치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딥서치가 있고 딥리서치가 있거든요. 그 딥서치는 중국에서 나온 거고, 딥리서치는 그 오픈 AI사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인데, 이거는 연구를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연구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AI가 연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무슨 그게 어디죠? 이제 영국의 그 임페리얼 칼리지라고 이공학 분야에서는 거의 제일 잘하는 대학이에요, 영국에서는. 근데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그런 균체가 이제 갖고 있는 내성 뭐 그런 걸 연구를 막 하고 해갖고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페리얼 칼리지 쪽에서 한 1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내성이 왜 생기나, 그래서 무슨 이런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막 이제 나사를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 연구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풀어봐라라고 했더니, 그 슈퍼컴을 한참 돌리더니 결과적으로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가 그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10년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보다 더 좋았다. 그래서 새로운 가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상이 또 한번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저녁도 못 먹겠네.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세바시 이거 강연이 아닌데, 네,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럼 이런 능력이 왜 나왔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크게 3가지예요. 아까 계속 나왔지만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아키텍처가 나왔고, 뉴럴넷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지만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 아키텍처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 훈련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등 그 학습 데이터가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졌다. 인터넷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얘가 다 읽어들여서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3번째는 뭐냐?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그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컴퓨팅 파워가 있느냐? 기존의 컴퓨터는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칩이 이게 GPU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 뭐 그래픽이라는 게 그 게임에 나오는 그래픽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칩인데 걔가 하는 일이 소위 말하는 행렬 계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잘해요. 근데 트랜스포머에 들어가 보면은 계산이 거의 다 행렬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빨리 하고 병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가 충분히 나오고 또 거대한 컨텐츠가 있었고 그거를 처리를 해서 지능을 만들어내는 그 트랜스포머가 나왔고 그래서 세 박자가 딱 맞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 생성형 AI를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GPT는 설명을 뭐 그림 이렇게 카드까지 하는 카드 섹션까지 하시면서 잘해서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그 써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랍긴 한데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상한 좀 대화도 어색했는데 그거를 챗GPT라는 거로 변화를 시켰는데 그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은 GPT를 가지고서 그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케냐에 가서 케냐 사람들 보고 이거 좀 훈련 좀 시켜라 했어요. 왜 글로 갔을까요? 노동력이 싸니까 갔고 케냐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 정말 완전히 원어민처럼 얘기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온 게 챗GPT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화를 특별히 잘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써보신 분들 알지만 그냥 텍스트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멀티모달이라 그러죠. 그 모달리티가 양태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텍스트, 오디오, 그다음에 비디오, 이미지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입력으로도 받고 출력으로도 만드는. 근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비디오 소라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런 엄청난 비디오 사실 맘모스 시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런 비디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요즘은 이제 아까 에이전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기술 분야에서는 에이전트가 아주 핫한 분야입니다. 너도 나도 좀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더라고 여기저기서 그냥 바로바로 또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현재는 이제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제 그 현재 AI가 여러 분야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자율성을 갖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정보를 다 엮어야 되고 또 그 AI 모듈을 다 엮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엮을 수 있는 또 어떤 메커니즘을 또 만들어내는 회사가 따로 여기서 지금 뭐 야단입니다. 지금 온갖 회사들이 새로운 것들 막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책에도 나왔지만 저는 그 AI가 상당히 이제 위협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계속 나왔던 그 창발 능력 낭독해 주셨는데 창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인공신경망 이렇게 거대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건데 그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도 알고 그 메커니즘을 알아요. 수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얘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든지 아니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줬을 때 만약에 잘못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갖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들여다봐도 너무 안에 복잡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제 뇌를 촬영해 갖고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저런 소리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워낙 그 뇌 안에 신경세포가 많고 그다음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얘기하는데 안에가 시커면서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일단 또 위험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에이전트가 나오는 것처럼 자꾸 자율성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컴퓨터공학자고 교수님 다 컴퓨터 하신 분인데 기술자들은 그저 모든 거를 자동화시키고 싶어하고 없는 거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해피한 거예요. 그 여파가 어떻게 별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자꾸 줘서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잖아요. 비행기도 나오고 자동화시키면 그냥 기쁜 거예요. 모든 거 그러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이거는 AI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AI를 만드는 사람의 이슈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위협적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일자리 영향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일자리 영향받는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전산학부니까 컴퓨터 과학과 공학과 이런 데거든요. 3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컴퓨터 과학 분야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2학기 때 전공을 정하는데 뭐 대부분이 컴퓨터 공학과 우리 전산학부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몰려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챗GPT가 나오면서 얘가 이제 코딩을 할 줄 안다 하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는 뭐 코딩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산학부나 컴퓨터 과학과로 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잘라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안 오는 거죠. 이제 그거 사실 기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AI가 잘하는 게 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야는 당연히 뭐 회계학이니 뭐 회계 쪽도 그렇고 거의 많은 그 전문 분야가 전부 다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별도의 차트기나 책에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 수준별로 봤을 때 이제 수준별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AI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 뭐 그런 걸 조사한 게 있어요. 2023년도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건데, 그걸 보게 되면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가진 직업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근데 대학원을 나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냥 고등학교 정도 나와서 매뉴얼 잡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이제 안전하다. 왜? AI는 로봇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여전히 이제 어떤 그 고임금 노동자들, 정신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자명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몸을 쓰는 직업. 그래서 전문 대학으로 나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쓰고 머리도 쓰는데 AI가 지금 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공기공사 그러면 AI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봇이 이제 뭐 안 나오지 않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당분간은 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많이 제가 다루는 부분인데 그 존재론적 그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노동이 자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 기계 자동화를 통해서 육체 노동을 자동화시켰는데 지금 정신 노동을 자동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분간은 그러면 이걸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해서 그 산업에 많이 활용이 될 텐데, 그럼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굉장히 생산이 효율화되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주 5일 일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4일, 3일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를 즐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자아서 성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를 창출을 하는데 내가 이틀만 일하고서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부를 창출하지 않으면 누가 만듭니까? AI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AI가 이제 부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그 부는 누구한테 갈 것인가? 당연히 AI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가 엄청나게 이제 편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꼭 유토피아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얘기가 있어서 이게 과연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게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히 궁금한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제 그 AI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적절히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 쓰기도 하고, 안 쓰는 것도 물론 문제인데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과도하게 쓰는 사람들 지금 꽤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게 무슨 뭐 마약처럼, 그것보다는 과도하게 쓰면서 아까 책 그 낭독 같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협업을 하기도 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데 AI가 하나 있으니까 얘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상담도 해주고 뭐 모르는 거면 대답도 해주고 외로우면 또 그런 것도 또 달래주고 이러면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소통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 관계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아까 이제 민주주의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민주주의라는 게 왜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우리가 뜻을 모으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근데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은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게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에 과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건데 그 문제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AI 위협을 얘기할 때는 핵무기처럼 당장 이제 뭐 갑자기 AI를 무기화한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사람을 쳤다?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안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그 뭐 가랑잎에 옷 젖듯이 서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AI에 중독이 되고 과의존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여파를 처음엔 측정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같은 거는 이제 쓰다 보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아이들도 문제 생기고 우리가 뭐 수면의 문제 그런 거는 천천히 진행이 되니까 그냥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치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럴 만한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크다라는 거고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변화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이 철학자도 헤라클리토스도 그때부터 얘기를 해서 변화라는 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뭐 경영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스토리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은 변화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지수이라 그러죠.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확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이미. 쓰나미가 이제 온 거랑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쓰나미가 온 다음엔 이미 늦은 거고 쓰나미 오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까 뭐 우리 지피지기 얘기했는데 그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피도 어렵고 지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문제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AI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제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사람하고 누군가 이제 상호작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충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AI하고의 관계도 뭐 사람들 관계와 비슷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공존하려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구로 쓴다는 생각보다는 AI를 갖다가 하나의 인간하고 비슷한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공존할 건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를 책에 많이 썼는데 그 말씀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공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좀 나름대로 좀 공헌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자 AI를 설명하는 건 저 말고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AI하고 인간하고 공존해야 되니까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지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제가 그걸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에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지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반해서 그럼 AI 지능은 얼마큼 와 있느냐 그 비교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놨는데 이제 상이란 거 뭐냐면은 이미 AI가 사람을 넘어섰다는 거고, 그러니까 AI의 성숙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은 이제 지금 비슷비슷한데, 제 생각에 조만간 이제 AI가 다 이제 사람을 뛰어넘을 만한 걸 이제 중이고, 하는 뭐냐면은 이거는 AI가 따라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려 했는데 이제 상중하 보면 이제 노란색의 하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AI가 지금 더 잘하든지 곧 그냥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되든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는 몇 개 없다. 그래서 결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에 해당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될 거잖아요. 인간이 AI가 잘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AI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AI가 밀고 들어오는 거를 방어는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AI가 들어와서 모든 걸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6장 거기에 나온 게 그 AI 시대의 핵심 역량을 9가지를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가지를 나눴는데, 자, AI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역량이 뭐냐가 3개 이제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I 시대가 오든 안 오든 원래부터 중요했던 뭐 창의력, 문해력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왜냐하면 AI가 그걸 잘하긴 하는데 우리가 AI하고 대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AI와 같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창의력, 문해력, 통찰력 이쪽이고, 오른쪽은 뭐냐면은 아까 낭독이 나왔습니다만 인간이 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인간답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런 걸 면밀히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조금 더 확대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인간화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더 반대쪽으로 좀 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서 가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AI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이 없거든요. 그 책에 조금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아의식. 그럼 자아의식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느낌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라고 하죠. 그럼 느낌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있을 텐데 애완견은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조금 있겠죠, 그죠? 지나가는 도마뱀은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센싱을 할 수 있는데, 지각을 할 수 있는데,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각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지각 능력이잖아요. 그것까지는 비교적 쉬운데 느낌이라는 거는 이건 제 이론이 아니라 그 다마지오라는 그 세계적인 그 의식 분야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 그분 책을 읽어보면은 설명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느낌이라는 거는 생물체가 가능하고 또 인간은 이제 진화를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를 해야 돼요. 몸이 뭔가 항상 이렇게 컨스턴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라는 거는 육체의 일부분이 육체고 그 안에 우리 뭐가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장기. 뭐 허파도 있고 심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뭐 진세포 동물부터 진화하면서 그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인간이나 이 포유류 동물들은 이 신경계를 이제 발달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뇌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건데,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이유를 거쳐서 인간은 제대로 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약간 피곤한 느낌이 있으시죠? 배도 약간 고프시죠? 그 느낌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도저히 못 참겠다, 나가야겠다, 이런부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겠네, 먹을 게 돈이 필요하네,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겠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의도도 생기는 거고 목표도 생기는 거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AI는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요. 당연히 없고 목표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목표를 심어줄 수 있어요. 목표를 우리가 이제 목적 함수 이런 게 있어서 심어줄 수는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느낌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 없고 의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가 인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니까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뭐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갖다 좀 더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우리가 그걸 확장을 시켜주는 것이 좀 더 인간다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움이라는 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성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뭔가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간다움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 어떤 느낌, 정서적 느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 교육도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단 간단히 마치고요. 어떻게 지금 우리 교수님 잠깐 그 윤리 AI는 네. 재미없다. PPT 한 장만 제가 써도 될까요? 오, 예. 네.